세무1급 88회 이론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 자본에 대한 설명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 그래서 딱 봐도 세무 2급과 다르게 자본에 대한 문제 자체가 이제 이름 자체, 문장 자체들이 다 어려운 겁니다. 보기들이. 1번. 이익 잉여금을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익 잉여금이라는 거는 글씨체를 좀 바꿔볼게요. 이익 잉여금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기 순이익의 누적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기 순이익이 누적돼가지고 이익 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 잉여금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해요? 항상 돈을 벌었으면 뭐 해줘야 돼요?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이 배당과 적립이에요. 항상 돈을 벌면 배당과 적립이라는 걸 반드시 합니다. 배당과 적립.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이 문제 원래 세무까지 2급까지는 배당과 적립 얘기만 나오다가 지금 문제는 갑자기 뭐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뜬금없는 것들을 내기 때문에 세무1급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막 많이 맞출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풀 때. 그럼 봤을 때 제가 한번 프로그램을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 일반적으로 이익이용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들어가 보는 거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문장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익 잉여금 처분액이라고 로마자 3번에 보여요. 그렇죠? 그럼 뭔가 이익이용 가지고 처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적립과 배당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어요?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되나요? 그러면 이익이용 가지고 배당과 적립이라는 것도 하는데 또 하는 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라는 거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떠올리는 겁니다. 써 있으니까.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익이용 가지고 배당과 적립만 하는 줄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생각한다라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저랑 1년치 정도 풀잖아요. 1년치 정도를 풀면 여러분들 무조건 이론 10개는 맞아요. 정말로 그것만 기억하면 아시겠죠? 상각이라는 거 합니다. 일반적으로 할인 발행 상금은 여러분들 돈을 덜 받았다는 금액이에요? 더 받았다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날 액면 금액보다 뭔가 투자금을 덜 받았다라는 금액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했고요. 동기로 하면 뭐 자본금 증가되고 그리고 차변에 뭐 돈 받고 현금이라고 쓸게요. 현금 받고 돈을 덜 받았다라고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식으로 분괴를 하는 게 할인 발행 차금 회계처리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 돈을 덜 받은 것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처럼 돈을 덜 받은 금액을 이익 잉여금으로 메꾸는 겁니다. 메꾸는 겁니다. 되나요? 너 돈을 투자받을 때 돈을 덜 받았어? 그러면 이 할인 발행 차금 너가 벌고 있는 당기 순이익 가지고 메꾸라고 한다. 이거를 상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무 2급까지 분기 문제를 풀 때 이익 잉여금 가지고 할인 발행 차금을 메꾸는 분기가를 풀어봤나요? 안 풀어봤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풀었던 건 이런 거였어요. 보세요. 잠깐만. 자본금이 만약에 10,000원이고요. 만약에 받은 돈이 현금을 2만 원 받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투자금을 더 많이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이번에 뭔가 많이 받았죠? 뭔가 돈을 많이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처리했던 거였어요.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 분계를 봤을 때 같은 거래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둘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래인데 돈을 덜 받냐 더 받냐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 무슨 거래예요?
이 거래가 모두 다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주식을 준 다음에 투자금을 받는 같은 거래입니다. 되나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 이 두 가지를 봤는데 이 같은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몇 개인 거예요? 하나, 두 개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짝꿍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되나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랑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짝꿍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감자 차손,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모두 다 짝꿍 계정이에요. 모두 다 같은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반대 계정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 감자 차손 문제가 아마 실기 문제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봤을 때 이런 짝꿍 계정은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만약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00원이 장부에 있다라고 만약에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과금 10,000원 쓰려고 하니까 짝꿍이 장부에 얼마 들어가 있다고요? 5,000원. 그러면 모든 기업들은 어떻게 정했냐? 야, 그러면 초과금 10,000원 쓰지 말고 이 짝꿍부터 장부에서 없애자. 이런 규칙이 정해졌다고요. 되나요? 그럼 이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없애야 되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 없애요? 5,000원 없애고 이 나머지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만 적어요? 5,000원. 원래 10,000원이었으니까. 이게 짝꿍 계정 과목 회계 처리예요. 되나요? 그래서 세무 2급 때까지 나온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겁니다. 세무 2급 때까지는. 되나요? 그럼 결국에 만약에 이렇게 상각을 하는 회사는 이렇게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앴잖아요. 이걸 상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없애는 회사는 이 이익은 금액이 없는 거예요. 되나요? 원래는 이익 이익은 가지고 너 돈 덜 받은 거 메꾸라고 하지만 혹시나 이익 이익이 없는 회사는 이렇게 초과금으로 상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번 집은 다시 보세요. 이익 이익으로 처분하지 않는 상각되지 않는 할인 발행 차금은 향후 초과금과 상계한다. 많은 얘기죠. 그래서 지문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맞춰요, 선생님? 지문 자체가 어려운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내용 못 떠올려요. 어떻게 떠올려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를 그냥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1번은 맞는 표현인 겁니다. 맞는 표현.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틀린 거 물어봤죠? 그럼 1번은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 2번 질문 봤을 때 기업이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라고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주식을 주면 뭐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되는데 그거 대신 그냥 뭔가 토지나 건물 같은 거 받았 뜻이에요. 현물이라는 게. 되나요? 현물이 현금이 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되나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제가 액면금의 자본금 또 10,000원짜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되나요? 저희 주식은 액면금액이 10,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차변에 돈을 받아야 되죠. 요거 대신 여러분들 이렇게 건물을 받은 거예요. 건물이 얼마짜리 받았냐면 5만원짜리 받았습니다. 돈 대신 건물 받았죠. 그럼 여러분들 이 분기를 봤을 때 초과금 잡아요? 할인 발행 차금 잡아요? 초과금 잡겠죠. 왜요? 이것도 결국에 돈이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초과금 얼마 날 것 같아요? 4만원 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가 이번 질문도 맞는 얘기라고요. 동전같이 이 건물 5만원짜리를 발행 금액으로 한다. 받은 돈으로 한다. 맞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문제 어렵습니다. 합격률 8%짜리 시험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주식을 발행하려고 했어요. 주식을 발행하려고 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처음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주식을 어떻게 발행하는지 모른답니다. 뭔가 법적으로 위반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끼고 발행해요. 되나요? 그럼 법무사를 꼈습니다. 법무사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그런 것들을 주식 발행 비용이라고 불러요.
되나요? 그런 것들을 그냥 주식 발행 비용. 주식 발행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딱 봐도 주식을 발행할 때 쓴 돈입니다. 되나요? 근데 주식 발행 비용은 여러분들 원래 어떻게 처리해요? 제가 그냥 또 써볼게요, 한번. 자본이익은 또 10,000원이고요. 만약에 제가 받은 돈이 현금을 그냥 5,000원 받는다라고 칠게요. 이러면 할인 발행 나요? 초과금 나요? 할인 발, 이러면서 분기해서 파는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뭔가 돈이 덜 받았다라고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00원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때 주식 발행 비용이 1,000원 들었다고 할게요. 되나요? 뭐 어떻게 하냐? 전 결국에 10,000원짜리 주식 액면 금액을 발행하기 위해서 그 회사한테 얼마 받았다고요, 지금? 5,000원 받았죠. 그러면 내가 주식을 발행할 때 총 5,000원 덜 받았다라고 해서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처리한 겁니다. 맞아요. 근데 5,000원만 덜 받은 줄 알았는데 저 얼마 썼어요? 따로. 1,000원 썼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주식을 발행하면서 내가 덜 받은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0원 되는 겁니다. 5,000원 받은 줄 알았는데 1,000원 썼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금을 4,000원으로 바꾸고 할인 발행 차금 6,000원. 이런 식의 주식 발행 비용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주식 발행 비용이 들면 원래 비용이 발생하면 발행 금액이 커졌어요, 적어졌어요? 발행 금액 항상 받은 돈입니다. 적어졌죠? 그래서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 이런 규정을 원래 외워야 된다고요. 됐나요? 이런 식의 붕괴는 회계 1급부터 나오는 붕괴지만 뭐 생소하잖아요. 그죠? 그럼 봤을 때 여러분 이런 붕괴는 본 적이 있겠지만 이렇게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법무사 꼈어요. 법무사한테 1,000원 줬습니다. 1,000원 줬는데 1,000원 준 다음에 갑자기 우리 회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식을 발행 못하게 됐대요. 되나요? 뭐 억지로라도 법을 어기고 발행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뭔가 법무사한테 돈을 줬는데 우리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식을 발행 못한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1,000원만큼 손해본 거예요? 이득 본 거예요? 그래서 1,000원 주고 나니까 갑자기 발행을 못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할 수가 없다고. 이 붕괴 자체를 못하니까.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분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틀렸고 그냥 단기 비용을 처리한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 되나요? 문제만 주구장창 푼 겁니다. 아시겠죠? 저랑 푼 것도 연습하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혼자서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그 다음에 2번 회계 변경. 이 문제가 가끔씩 등장합니다. 회계 변경. 회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바꾸는 거 두 가지 사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뭔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뭘 바꾸냐면 제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바꿀 거예요. 저희가 풀어봤지만 선입에서 후입으로 바꾼다. 이거 풀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는 선입선출법을 쓰는 회사예요. 선입선출법을 쓰다가 저는 이제 후입선출법으로, 총평균법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뭔가 우리 회사가 뭔가 하고 있던 걸 바꾸는 거 맞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회계 변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바꿔볼게요, 제가. 이번에 원래 여러분들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할 때 저희가 세법에서는 기본율이 1%였잖아요. 근데 회사는 무조건 1%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산 문제 풀이 2%도 나왔죠. 그러면 저는 우리 회사는 그냥 원래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원래 1%로 했었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5%로 바꿀 거예요. 이거 회사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뭔가 바꾸고 있는 거 맞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계 변경이라고 부른다고요. 되나요, 여러분들?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1번과 2번을 봤을 때 내가 추정하는 건 뭐예요? 2번이죠. 그죠? 5%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치를 바꾼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회계의 추정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추정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됐나요? 여러분들 추정치 바꾸는 건 뭐 있어요? 여러분들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을 샀어요? 저는 원래 10년 쓰려고 그랬어요. 이게 내용이었죠.
10년을 내가 20년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히 10년만 쓰나요? 그런 것들이 다 추정의 변경이라고요. 됐나요? 이런 것들은 추정치인가요? 아니죠. 그냥 우리 회사가 뭔가 매출원가랑 기말재고액 잡는 금액을 그냥 방법만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해요. 됐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회계 정책의 변경은 방법들을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방법들 중에 추정의 변경으로 속해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감가상각 방법. 이 방법 변경 빼고는 모든 방법 변경은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또 지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지문이랑은 상관없지만. 그러면 뭔가 방법들을 변경을 하면 변경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를 새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보세요. 2021년도에 이렇게 방법을 바꿀 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에서 이런 걸 정해놨어요. 야, 이런 것들을 바꿀 때 2020년도면 전년도잖아요. 그죠? 전년도 장부는 바꾸지 말고 그냥 이제부터 바꿨으니까 이제부터 바꾼 걸로 총평균법으로 쓰자. 그러니까 굳이 전년도 장부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안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안 뜯어 고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추정의 변경을 했을 때는 그냥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바꾼 거로 그냥 쭉 써라. 이게 추정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바꾼 거로 장부로 작성해라라고 해서 전진법으로 처리한다. 굳이 과거로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면 이 정책의 변경으로 바꿔버리면 전기 재무제표를 다시 싹 다 재작성해야 돼요. 정책의 변경이 조금 더 귀찮긴 하겠지. 이 방법들을 바꾸면. 지금부터 바꾼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썼던 장부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총평균법으로. 됐나요? 이런 것들을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소급법이라고 불러요. 소급법. 됐나요? 이 상태에서 한번 보죠. 근데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책의 변경으로도 뭔가 바꿨고 추정의 변경으로도 뭔가 만약에 바꿨다라고 칠게요. 됐죠? 이렇게 두 가지를 회계 변경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얘부터 바꿔야 될까? 얘부터 바꿔야 될까? 이게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되나요? 솔직히 어떤 것부터 바꿔도 알 바 아닙니다. 근데 회계 규정에 그냥 어떤 것부터 바꾸자로 정해놓은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변경할 때는 반드시 정책의 변경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추정의 변경을 실시해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바꿨을 때는 뭐부터 하라고요?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 이거 해라. 이게 회계 규정이에요. 되나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 그럼 보시죠 한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실제로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면 제가 방금 이렇게 바꾸는 거는 정책의 변경이라고 했고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건 추정의 변경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정책의 변경의 사례가 이만큼 있고 추정의 변경의 사례가 이만큼 있고 이렇지는 않아요. 규정이. 그냥 만약에 여기 규정에도 안 써 있고 여기 규정에도 안 써 있는 걸 제가 바꿨답니다. 우리 회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혹시나 정책의 변경인지 또는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회사가 뭔가 바꿨는데 이거에도 규정이 안 나와 있고 여기에도 규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애매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회계의 별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걸까요? 여기 안 써있다는 거지. 별로 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회계의 추정의 변경으로 보자. 이런 것들이 회계 변경의 규정이에요. 되나요? 네, 보죠. 1번부터 볼게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분 보세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결정하기 어렵대요. 뭔가 바꿨는데. 그럼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무슨 변경으로 볼까요? 추정. 추정이라고 말이 안 나와 있고 전진적으로 나와 있죠.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추정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은 맞는 얘기일 거고, 맞는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2번. 세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제가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정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추정하자. 맞는 얘기겠죠? 됐어요? 2번도 맞는 질문. 그 다음에 3번 잠깐 넘기고 4번부터 볼게요. 변경된 새로운 세계 정책은 전진법이라고 해서 소급법이라 정책은. 소급법.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전기 장부부터 뜯어 고친다. 맞네요. 맞아요. 소급법은 제가 방법을 바꾸면 전년도 장부부터 다 뜯어 고쳐 제작성하는 거랬죠, 여러분들. 4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겠네요. 3번 보면 세계 정책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뭐 정책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한대요. 만약에 그죠? 경우에는 그 변경 효과를 종료일부터 할까요? 아니면 개시 1월 1일부터 시작할까요? 1월 1일부터 뭐하러 12월 31일까지 뭐하러 전 걸로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종료일이 아니라 그냥 개시일이에요. 시작했을 때부터 바꿔라. 시작했을 때부터 바꿔라. 이게 틀린 겁니다. 개시일. 딱 봐도 여러분들 문제 딱 봐도 틀리라고 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론은 진짜 그냥 거의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좀 어느 정도 기억만 계속 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차입 원가의 자본화입니다. 차입 원가의 자본화는 여러분들 뭐냐면 간단하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랑 법인세법 실기 문제 풀 때 건설 자금이자 기억나죠? 건설 자금이자 뭐였어요, 여러분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린 돈이 있으면 뭐 줘야 돼요? 은행한테 이자 줘야 되죠. 요거를 뭘로 잡자라고 했어요? 건설주의 자산으로 잡자. 그래서 혹시 회사가 비용으로 잡으면 자산으로 시켜야 되니까 유보로 처분한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빌린 돈을 여기다 쓸게요. 특정 차입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린 돈은 특정 차입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거 세법에서 만든 규정이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회사가 그러면 요 이자에 대해서 비용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조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이거 자체가 세법에서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되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건물을 짓기 위해서만 돈을 빌리나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 회사가 만약에 뭐 상품을 살라고 했는데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항상 뭐 재고자산, 뭐 그냥 자산이라고 할게요. 각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빌린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또 뭐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되죠. 그렇죠? 이자 주는데 그냥 회사 선택이에요. 비용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뭐로도 잡아도 돼요. 그냥 그 구입하는 자산으로 잡아도 됩니다. 선택이라고요. 그러니까 법인세법 실기 문제에서 무조건 세법에서 강제로 시키는 요 건설자금 이자만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문제 틀린 거. 1번. 차입원가 자본화. 차입원가 자본화라는 건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 이 얘기예요. 차입원가 자본화는 유형, 무형, 투자, 특정 요건에 충족하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제가 자산 사면은 무조건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무조건 비용 잡는다 그랬네?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적용이 가능하다 맞는 얘기네요, 그냥. 자산으로 잡아도 된다고요. 됐어요, 여러분들? 1번은 맞는 얘기고. 그다음 2번. 이거를 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잡을지 자산으로 잡을지 여러분들 제가 회사가 선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회사가 선택할 때 이거 매년 선택하는 걸 방법을 바꿀까요? 그럴 필요 굳이 딱 봐도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2번이 그냥 틀린 거예요. 반드시 변경해야 돼. 틀렸죠? 되나요? 매년 뭐하러 바꿔요, 이거를. 그래서 반드시 변경하여 적용을 한다. 이 말이 틀린 겁니다. 정답 바로 2번이에요. 정답은 2번. 다른 3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 옳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이런 문제가 조금 짜증나는 문제죠. 수익인식, 뭐 공급시기, 귀속시기 이런 거 짜증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수익인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또 틀린 거 물어봤네요. 1번 지문은 여러분들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제가 상품권을 줄 때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했어요. 상품권과 현물이 교환될 때라고 했어요. 교환될 때 그러면 1번은 맞네요. 상품권을 회수할 때 인식한다. 맞아요? 요거는 뭐 맞는 얘기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2번. 배당금 수익이라고 돼 있죠. 배당금 수익은 수익 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당금 수취한 시점에 인식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당금을 주주들한테 줄 때 들어오세요 하고 바로 줘요? 아니면 얼마 줄지 미리 정해. 그죠? 그거를 결의일이라고 그러던 겁니다. 맞아요. 주주들에게 이상하죠. 딱 봐도 들어오세요 하고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얼마 지급할지 사전에 결의를 해요. 되나요?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실제 지급을 합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의를 했어요. A라는 주주한테 1,000만 원 주자라고 결의했습니다. 됐나요? A라는 주주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야, 너한테 1,000만 원 줄까를 전화하겠죠. 한 달 이내에 갑자기 500만 원을 줄었어라고 할까요? 안 하겠죠, 여러분들. 결의를 했으면 그만큼 반드시 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 문제 자체가 사전에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이미 얼마 받을지 알아야 결의에 되는. 이해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촌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설날 전에. 야, 동생아, 설날 되면 내가 10만 원 용돈 줄게. 그 동생이 설날에 얼마 받을지 알고 있을까요? 10만 원, 그게 결의예요, 그냥.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배당금을 수취한 시점에 인식할 필요 없고 그냥 지금처럼 지급받기로 했을 때 이 받을 권리가 확정됐을 때 그냥 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배당금 수익. 되나요? 써놓을게요, 지금. 수익을 인식하는 건 받을 권리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됐을 때 이때 수익 인식. 그렇죠? 2번이 틀린 말이겠죠, 여러분들. 2번 틀린 말. 그 다음에 뭐 3번 한번 볼까요? 3번.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더라도 수익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회수 불가능하다 하면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되어 있죠. 이 문장도 막 지저분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뭘로 인식했다고요? 수익을 인식하죠. 내가 여러분들 물건 팔아가지고 수익을 제품 매출을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그 회사가 파산 가능성이 됩니다. 그러면 제품 매출 잡았던 걸 없애요. 나중에 실제 파산 나면 대손상가비라는 비용을 처리해요. 파산 나면 대손상가비 비용 인식하죠. 그게 그냥 3번 지문이에요. 회수 불가능하더라도 불합세지더라도 여러분들 입금 불산이 짰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입금 불산이 짰지 않고 나중에 이 정도 못 받을 거다라고 대손상가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하죠. 그럼 3번 지문도 맞는 얘기네요. 그냥. 됐어요? 지문이 지저분한 것 뿐이지 여러분들. 그냥 다 맞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4번도 볼까요? 용역 제공 거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용역 제공 거래를 뭔가 그냥 건설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건물 지어주고 있습니다.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게 돼요. 내가 몇 프로의 돈을 받을지 아직 측정할 수 없답니다. 없는 경우에는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 금액을 수익으로 계산하고 원가를 전에 비용으로 제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저랑 했던 거예요. 공사 진행이잖아요. 이 공사 진행 비용을 저희가
여기서 풀어봤던 겁니다. 수익금액 두 점에서 여기서 풀어봤던 거잖아요. 진행유보할 때 뭐 했어요? 공사 예정비만큼 저희가 수익금액을 인식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4번 지문도 맞는 얘기죠. 됐어요? 공사 내가 쓴 돈 범위 내에서만 도급금액에다가 저희가 진행료 곱해서 수익 인식했잖아요. 되나요? 4번 지문도 맞는 얘기. 정답은 틀린 거 2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또 잘못된 거 물어봐요. 1번. 재고자산이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생산 과정에 있거나 사용될 자산을 말합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제품, 상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조 생산 과정에 투입할 건 뭐예요? 대표적으로 원재료인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겠지 1번. 맞나요? 재고자산의 정확한 정의고요. 2번 볼까요? 재고자산은 1년 이내의 기간에 생산에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동자산을 불린다. 여러분들 재고자산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1년 안에 팔려요. 안 팔릴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래도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유동자산 안에 뭐뭐 있어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맞아요. 1년 안에 무조건 팔리지 않더라도 그냥 판매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동자산을 분류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상 뭐 계정가운데 적응으로 이런 데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재무상태표 들어가시거나 뭐 들어가면은 여기 딱 봐도 유동자산 안에 당좌 재고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2번도 맞는 질문이겠죠, 여러분. 그죠? 맞는 질문. 자, 3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자산의 원가라는 것. 원가라는 건 돈을 쓰는 겁니다. 원가는. 취득원가로 잡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개 있어요. 두 개.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구입비용. 얼마에 샀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부대비용까지.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대비용까지입니다. 부대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취득하면서 반드시 드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낼게요. 에어컨을 샀어요. 지금 하이마트 가서. 에어컨 100만 원 써있길래 100만 원 내고 왔습니다. 저 여러분들 에어컨 제가 직접 들고 가요. 설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설치비 여러분들 무조건 따로 받아요. 여러분 제가 설치비 든답니다. 설치비 얼마 드냐면 20만 원 드네요. 하이마트에서. 그럼 결국에 저는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서 총 얼마 드는 거예요? 120. 이게 에어컨 비품에 대한 취득원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게 100만 원이 구입 가격, 20만 원이 부대 비용이겠죠. 되나요? 요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나 제조원가, 샀을 때 돈이랑 만들 때 돈, 맞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운임이 운반비 얘기하는 거고,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관세라는 게 붙어요. 되나요?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는 별도로 판관비로 처리하나요? 아니죠. 운반비는 무조건 드는 거니까 부대비용이라면서요. 뭐 3번이 틀렸네요, 그냥. 그렇죠? 판관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뭘로 처리해요? 취득원가로 처리하겠죠. 되나요? 이런 문제는 맞힐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이제 이런 위에서 풀었던 거 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거 정도는 맞죠. 아시겠죠? 4번 질문. 접송품이란 위탁자, 이거 많이 봤었죠? 위탁자가 저라고 생각하고 수탁자가 대신 팔아주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친구한테 판매를 대신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발생한 재고자산을 말한다. 맞는 얘기네요, 그냥. 됐어요? 4번은 맞는 얘기. 접송품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위탁 판매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정답은 3번이 틀린 말. 6번부터 원가. 저희가 싫어하는 원가 시작. 누구나 싫어요, 여러분들. 원가는 정말. 지금 종합원가 계산 제도라고 있고요. 뭔가 선의선출법을 써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그려요. 반드시 이렇게 그립니다. 완성품 환산량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공품 T계정. 요거 그리고 시작하죠. 항상. 제공품 T계정. 요거를 제가 T자처럼 만들겠습니다. T자처럼 생겼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공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 제공품은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뚜껑 덜 닫힌 통조림. 그거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못 팔죠. 그래서 제공품은 여러분들 미완성품이라고도 불러요. 되나요? 미완성품이든 완성품이든 내 자산은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어느 면에서 증가돼요? 차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산 T계정은 항상 차변의 기초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항상 요 대각선 밑에가 기말이에요. 이렇게 T계정을 그리고 시작하세요. 이 문제가 나오죠. 이번에 여러분들 금액 구하라고 했어요? 수량 구하라고 했어요? 한살 양이니까 수량이죠.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 수량, 기말 제공품 수량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한번 그려놓을게요. 이거를 여기다 하겠습니다. 보시면 보세요. 제가 하나를 갖고 오겠습니다. 보세요. 이표 갖고 왔죠?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컨베이어 벨트예요. 컨베이어 벨트. 저희가 그냥 에스컬레이터도 그냥 쓰면 알아서 가잖아요. 요거도 똑같이 이렇게 물건을 올리면 기계 장치가 눌러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럼 봤을 때 이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들은 비행기일 것 같아요? 통조림일 것 같아요? 뭔가 통조림일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종합 원가계사 여러분 겁니다. 됐나요? 통조림을 이렇게 만드는 비행기 여기다 올릴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 수량이 문제 보니까 몇 개 있대요? 100개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00개. 맞아요. 그러면 기초라는 건 내가 딱 출근했는데 여기에 100개 이미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뭐 전년도에 만들다가 못 만드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죠? 100개가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아직 못 만드는 100개만 만들 거예요? 아니면 또 올려서 만들 거예요?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또 올리면 제공품이라는 게 감소되어 증가돼요. 증가되겠죠. 그래서 제공품 차변, 이 자산 증가 자리가 투입량인 겁니다. 몇 개 더 올릴 거냐. 투입이라고도 부르고 착수 수량이라고도 불러요. 투입, 착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투입, 착수. 일부러 좀 세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입, 착수. 그럼 여러분들 이 100개는 완성도가 100% 완성이 됐을까요? 아니겠죠. 제공품이니까 무조건 100%는 안 됐겠죠. 뚜껑 덜 닫은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완성도가 몇 프로래요? 40%예요. 아, 이거 완성도 40%구나. 이런 식으로 쓰세요. 투입한 거 몇 개 있대요, 이번에 착수한 거. 5,000개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뭐 새로 5,000개 올렸나 봐요, 5,000개. 요거는 완성도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 올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올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완성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지금 몇 개 올라가 있는 거예요? 5,000? 100개가 총 올라가 있죠. 여기 이게 여러분들 사라진답니다. 5,100개가 갑자기 5,100개가 갑자기 여기에 100개밖에 안 남았대요. 그럼 나머지 5,000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된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쓰는 겁니다. 제공품이라는 자산이 대변으로 없어진 이유가 완성됐겠죠. 그래서 여기가 완성 수량 자리예요. 이해되나요? 여기가 완성 수량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완성 수량.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완성 수량이 문제에서 5,000개 나왔네요. 그죠? 여기가 5,000개.
기말 수량은 몇 개래요? 100개. 요거도 아직 완성도 100%안 됐겠죠? 그러니까 100개, 완성도 45%. 이런 식으로 항상 그리고 시작하는 얘기. 이 문제가 나오면. 됐나요? 됐죠?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원가 계산을 제가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했고, 원가 계산. 여러분들 종합 원가 계산은 여러분들 많이 만들까요? 조금 만들까요? 통조림 많이 만들죠. 그래서 대량 생산 업종이에요. 대량 생산 업종이 이 통조림을 얼마를 써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계산이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됐나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아까 물어봤을 때, 이런 컨베이어 벨트에 만드는 거는 통조림이라면서요. 이런 원가 계산을 또 다른 말로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고 불러요. 컨베이어 벨트가 몇 개 올라가 있냐, 몇 개 올라가 있고 여기 얼마어치 올린 거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걸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컨베이어 벨트 올릴 때 보세요. 재료를 우선 올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계 장치로 눌러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재료를 올렸을 때의 시점이랑 만들 때 시점이랑 동시에 시작할까요?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재료를 올린 다음에 중간중간에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몇 개에 올렸는지 재료에 대한 거랑 만드는 거, 가공에 대한 수량을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재료 몇 개 올라가 있어. 그 중에서 가공 몇 개 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재료와 가공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요.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재료 물어봅니다. 재료 몇 개 올라갔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무슨 방법으로 계산하래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입선출법은 보세요. 일반적으로 원래부터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건 100개예요, 5000개예요. 누가 봐도 100개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입선출법은 이 100개는 이미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는 가정 하에서 푸는 문제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원가 계산할 때는 몇 개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100개는 이미 완성됐다라는 가정입니다. 이미 완성됐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회사 들어가면 이런 원가 계산, 이런 완성 방산에 있죠. 이거 프로그램 돌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외우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미 완성된 거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 재료 몇 개 올라가 있을까요? 재료. 재료 몇 개 올렸을 것 같아요? 100개 올렸는데 가공을 40%밖에 안 한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이미 5,000개를 뜯어보면 기초거 이미 몇 개가 들어가 있다고요? 100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완성된 게 몇 개예요, 지금? 5,000개죠. 뭐 5,000개니까 재료 몇 개 들어가 있을까요? 총. 5,000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기초에 있는 재료가 이미 100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4,900개는 언제 올린 건가요, 재료를? 이번에. 맞아요. 뭐 기초 100개에다가 이번에 올린 거. 투입한 재료가 몇 개라고요? 900개 해가지고 재료를 총 5,000개를 써서 만들었다. 이렇게 구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그냥 5,000개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재료비에 대해서 완성한 거 몇 개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재료 5,000개 써가지고 5,000개 완성시켰겠죠. 정답은 그냥 2번인 거예요. 2번. 2번. 완성판 사용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잠깐 볼까요? 요거 기말에도 몇 개 있어요 지금? 100개 있죠. 근데 얘는 완성도가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45%, 45%까지 완성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재료를 몇 프로가 완성이 됐을 때 투입시킬 거예요? 50%가 되면 투입을 시키는 회사인가 봐요. 그쵸, 여러분들? 그럼 봤을 때 지금 기말에 남은 여기에 지금 100개가 있는 거잖아요. 100개가. 아직도. 맞아요. 100개인데 완성도가 몇 프로라고요, 지금? 그쵸? 요 정도가 45%라고 가정을 할게요. 됐나요?
근데 우리 회사는 재료를 몇 프로 시점에 넣는 회사라고요? 50% 시점, 요때 재료를 투입하는 회사라고요. 여기에는 재료가 지금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되나요? 통조림 꽉대기는 들어가 있는데 참치는 안 넣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5,000개랑 같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얘는 5,000개 완성도 몇 프로예요? 이거는 완성도가. 100%겠죠, 100%. 그러니까 이거 5,000개인 거예요. 다 들어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번에 3번 문제, 3번이에요. 7번 문제. 이 문제 보니까 뭐 제공품, 제품 같은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그리는 겁니다. 티계정을. 티계정을 또 그리는 겁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티계정만 잘 그리시면 원가 내사선 문제 중에 두세 문제를 맞춰요. 티계정 항상 그리세요. 티계정. 여기에도 제가 그려놓겠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 카페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카페에다 올려놓을 거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티계정을 제가 그려놓겠습니다. 지금 뭐랑 어떤 거랑 어떤 거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에서. 매출원가랑 단기총지원가 동일하는 거 물어봤죠. 요거만 가지고 어떤 티계정을 그려야 되나라고 안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제공품, 제품 이렇게 하게 하면 됩니다. 되나요? 그러면 또 그리는 거예요. 제공품, 이번에 제품 이런 식으로. 되나요? 제공품, 제품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면서 연습하세요. 그리면서. 네, 보죠. 제공품. 그다음에 지금 문제 보니까 이번엔 여러분들 수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뭔가 딱 봐도 금액이잖아요. 그죠? 뭐 똑같아요. 여기가 기초 제공품. 항상 대각선 밑에가 기말 제공품.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기초 제품이 되는 겁니다. 뭐 재고액이라는 단어 그냥 뺀 거예요, 제가. 기초 제품. 여기는 기말 제품. 이렇게 항상 또 비슷비슷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여기 자리가 원래 아까 수량으로 했을 때 투입 수량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투입 수량을 금액으로 바꾸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투입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투입 원가라고 부르는데 그 말을 좀 따르게 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투입 원가랑 단기 총 제조 원가랑 똑같은 말인데 문제에서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이번에 내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이에요. 여러분들 단기 총 제조 원가 쓴 돈인데 이 쓴 돈은 여러분들 공장에 쓰는 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쓰는 돈들을 500번대로 잡고 계신 거고 근데 그 많은 쓰는 돈들을 딱 세 가지로 묶은 겁니다. 그게 공장에서 쓰는 많은 종류의 돈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버린 거예요. 세 가지로. 요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단기 총지정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요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쳐서 단기 총지정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 제조원가 명세상은 똑같이 생긴 겁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쳐서 단기 총 제조 비용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공품이 대변으로 감소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완성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완성품 원가라고 원래 불러요. 근데 그 말을 또 다르게 불러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릅니다. 제품을 이만큼 완성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완성품 원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문제 풀 때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제품을 만들면 제품이라는 게 증가되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예요?
이만큼 만들면 제품 증가하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됐나요? 제품이 차변에서 증가하는 게 이만큼 증가하고 이만큼 만들었는데. 됐나요? 그래서 이 금액이 여기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똑같이. 단기 제품 지정가가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이만큼 제품이 생산된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제품이 대변으로 감소되는 공장에 창고에 있던 제품이 100개 있었는데 갑자기 저녁에 가보니까 50개밖에 없어요. 그 50개 차이 나는 50개는 뭐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팔린 거였죠. 여기가 그래서 팔렸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매출한 겁니다. 팔렸다. 이만큼 팔렸다. 그래서 이 T계정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T계정과 관련해서 문제 푸는 문제가 세물급에서 거의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원가에서 2문제. 그럼 문제에서 여러분들 뭐래요? 얘랑 얘. 이 두 개의 금액이 동일해질 때는 어떨 때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을 보면은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절대 풀지 말고요. 어려우니까. 이제 문제에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이 동일해지는 경우를 물어봤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금액을 대입해 보세요, 그냥. 그렇죠? 1번부터 한번 대입해 볼까요? 기초제공품 여기가 얼마예요? 대입해 보는 겁니다. 기말제공품은 얼마예요? 32,000원. 맞아요? 문제에서 단기제품 지정가의 금액은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렇죠? 그냥 임의적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5만 원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냥 10만 원 집어넣어도 되고 100만 원 집어넣어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도 얼마예요? 5만 원. 기초제품은 얼마래요? 43,000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43,000원. 기말제품은 얼마래요? 24,0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임의적으로 집어넣은 거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이랑 이 금액이랑 똑같은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공품부터 보죠. 이쪽과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동일해지잖아요. 이 금액이 얼마예요? 82,000원이죠. 그럼 이 금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이제 하면 6만. 네, 계산 빠르네요. 69,000원.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도 69,000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금액 더하면 얼마예요? 93,000원이죠. 93,000원에서 기말 24,000원 빼면 얼마 나와요? 이거 동일하네요. 벌써부터 69,000원 이렇게. 맞아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고요, 그냥. 이해되시나요? 정답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식 외울 거예요? 아니잖아. 이거 누가 외워요,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저처럼 T계정을 써서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이렇게 입력만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죠? 한번 2번도 한번 집어볼까요, 그냥? 2번도? 안 해봤으니까. 또 제가 이거 지울게요. 그냥 5만 원은 똑같이 더 볼게요, 그냥. 똑같이. 2번 보니까 기초용품 얼마래요? 15,000원 맞죠? 여기는 기말제공품 얼마래요? 3만 원 맞아요? 2번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8만 원이죠.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65,000원 맞아요? 65,000원 됐죠? 그 다음에 기초제품 얼마래요? 4만 원. 기말제품은 5,000원 맞아요? 여기도 65,000원 떠야 되는데 65,000원 떠야 안 떠요? 아빠 안 뜨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1번인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게 낫지 괜히 이제 학생분들이 세물급을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세물급 답안지를 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죠. 8번. 8번. 상호별법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문제가 세무 2급 때까지 뭐랑 뭐가 더 잘 나와요? 직접과 단기가 잘 나와요. 되나요? 근데 상호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떤 문제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저희가 공장이에요, 그냥. 근데 공장은 여러분들 이곳에서만 작업해요? 작업하는 공간이 나눠져 있나요? 일반 나눠져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무슨
개미도 아니고 여기 구석에서 왜 작업을 해요? 그죠? 그럼 봤을 때 이 작업하는 공간을 이렇게 4등분으로 쪼갠 거예요, 그냥. 우리 공장은. 됐나요? 그래서 우리 공장은 여기를 식당이라고 쓴 거고요. 식당에서 돈을 써요, 벌어요, 회사는. 음식값, 이모님들 인건비 들여야 되니까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쪽을 전력,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소다라고 저희가 구분을 한 겁니다. 이 장소들은 제품을 비행기를 만드는 곳이라고 치면 비행기를 직접 제조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제조하는 직원들이나 전기를 공급해주는 곳이에요? 공급해주는 곳이죠. 이런 것들을 서포트해주는 장소들이라고 해서 보조 장소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절단과 뭐가 있어요? 조립하는 장소래요. 됐나요? 여기가 보조, 여기가 제조인 겁니다. 됐어요? 근데 뭐 문제에 따라서 보조하는 장소랑 제조하는 장소의 이름은 바뀔 수가 있지만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장소는 2가지다라고 언급을 해줄 거니까요. 됐나요? 식당에서 여러분들 제가 100만 원 썼대요. 비행기라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만들 때까지 식당에서 100만 원 썼대요. 100만 원을 썼으면 여러분들 뭔가 직원들이 밥을 먹어서 100만 원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직원들이 있을 거고 여기도 직원들이 있겠죠. 여기 직원들이 2명, 5명, 3명인데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100만 원 쓴 거를 무조건 다른 장소에 이렇게 배분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장소별로 얼마씩 쓰는지 집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됐나요? 식당에서 100만 원을 썼지만 식당에서도 뭔가 직원들도 밥을 먹긴 먹겠지만 다른 장소도 뭔가 밥을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2명, 5명, 3명 있습니다. 어느 직원들이 가장 밥을 많이 먹었을까요? 조립이죠. 이 100만 원을 여기에 가장 많이 배분하자 이런 방법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전력 가는 거 전기도 여러분들 100만 원 썼대요. 다 전기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는 10kW 썼고, 여기는 100, 여기는 1000 썼답니다. 되나요? 어디에서 전기세 100만 원을 가장 많이 집계시켜놔야 돼요? 또 조립이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보조 부문에서 쓴 돈들을 어디 쪽으로 넘겨요, 지금? 제조 쪽으로 딱 얼마 쓰는지 집계하자라는 방법이 직접 단계 상호인 겁니다. 되나요? 여러분들 보세요. 전력 부문은 밥 안 먹나요? 2명 먹죠. 식당에서는 전기 안 썼나요? 썼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고려하지 말고 무조건 얘랑 얘한테만 하자. 이게 직접 배분법. 보조끼리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이 정확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계산이 부정확하지만 계산이 간단하다는 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단계 배분법은 전력 부문만 얘한테 배부하고 얘는 얘한테 배부하지 말자. 보조 부문끼리 몇 번만 배부하자는 거예요. 한 번. 그게 단계고 상호는 얘랑 둘 다 밥 먹고 있고 전기 쓰고 있는 거 맞죠? 서로 배부하는 게 맞다. 이게 상호예요. 계산이 가장 복잡하고 귀찮은 건 뭘까요? 상호. 그래서 세무 2급에서도 상호가 딱 한 번 나왔어요. 옛날에. 됐나요? 그걸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특징을 써놓겠습니다.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직접 배부법, 보조 부문끼리 배부해야 안 해요? 안 한다. 무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이 부정확한 대신 간단하다. 이런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끼리 몇 번만 배부해요? 한 번만. 그럼 보세요. 얘가 얘한테 한 번만 배부할지 얘가 얘한테 한 번 배부할지 이거를 회사가 선택해요. 그래서 항상 배부 순서가 주어집니다. 이 장소부터 배부하세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문제에서 식당 부분부터 배부하세요라는 순서가 지어지면 순서를 먼저 받은 식당인 장소가 전력한테 배부하는 겁니다. 됐나요? 배분 순서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상호 배분법은요. 배분 순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서로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조 부문 서로 배부.
그래서 계산이 정확하지만 좀 복잡하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배분법 풀 때는 여러분이 연립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연립방정식. 상호배분법 연립방정식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차피 잘 안 나오니까 버리시던지 아니면 이거 나올 것 같아서 푸시던지 됐나요? 근데 상호배분법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이 문제가 상호배분법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죠. 보조 부분끼리 배분할 겁니다. 여기다 쓸게요. 보조 부분 어디 있어요? 식당과 전력. 맞아요. 그러면 계속 식을 쓸 때 식당 부분, 전력 부분 이렇게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계산할 때마다 식당 부분을 그냥 X라고 두고 전력 부분을 그냥 Y라고 두자고요. 계산하기 편하게. 뭐 식당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뭐 식당 부분에서 여러분들, 식당 부분이 X입니다. 식당 부분에서 여러분들 식당 밥값 얼마 나왔대요? 식당 부분 40만 원 썼대요. 이 장소에서. 맞아요? 식당 부분 40만 원 썼습니다. 맞아요. 근데 40만 원만 얘네한테 배부하는 게 아니라 뭐도 배부해야 돼요? 이제 전력한테 배부받은 금액까지 합쳐서 얘네한테 배부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이 40만 원만 얘네한테 배부하는 건 직접 배부법이라고요. 상호배부법은 서로 배부를 끝낸 다음에 이 금액을 얘네들한테 배부하는 거라고요. 딱 봐도 복잡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식당 부문에서 40만 원 썼습니다. 전력 부문한테 얼마 배부받을 거예요? 90만 원 다 배부받나요? 아니죠. 전기를 예예예 다 썼을 텐데. 맞아요. 90만 원 중에서 몇 프로만 배부받을 거예요? 10%만. 전력 부문 10% 썼다면서 여기서.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전력 부문을 뭐라고 표현하자고 했어요, 이제? Y. 근데 얘는 전력 부문한테 몇 프로만 배분한 거예요? 0.1 Y. 이런 식이죠. 되나요? 그래서 플러스 0.1 Y. 이만큼 배부 받아서 얘네들한테 배부 뿌리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Y 발생 장소도 구해보자고요, Y. Y는 우선 얼마 썼어요? 90만 원. 우선 90만 원 썼고 90만 원만 배부해요? 식당한테 배부받은 것도 같이 해요? 배부받은 같이. 그죠? 식당은 X라고 했죠. 식당이라는 장소에서 저희 전력하는 장소는 몇 프로만큼 썼대요? 20%라고 돼 있어요. 식당 부분 20% 맞아요. 그럼 이거 이제 플러스 어떻게 하면 돼요? 0.2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0.2x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방정식에 x랑 y 값이 동시에 있으면 x 값이나 y 값이나 구할 수 있나요? 보세요. 이 방정식에 봤을 때 x 값, y 값 둘 다 구할 수 있어요? 없죠. x 값을 구하든 y 값을 구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부호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요 y 금액, 이 금액을 여기다 집어넣자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수학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x는 40만원 플러스 0.1 y는 뭐예요? 90만원 플러스 0.2 x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0.1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잖아요, 여러분들. 0.1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다가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걸 곱하기 10 하면 왼쪽이 뭐예요? 이제 10x 맞아요. 는 얼마예요? 400만원 되는 거 맞죠? 40만원에 10 곱해주면 플러스 90만원 플러스 0.2x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죠? 양변에다가 10을 곱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려고 보니까 요거는 제가 계산할게요. 얼마예요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또 뭐가 있어요? 0.2 맞아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서 바로 계산해야 되고 저 점이랑 소수점이 좀 귀찮으니까 곱해줘도 되고 또 양변에 10 곱하면 어떻게 돼요? 100x는 어떻게 돼요? 4,900만 원 플러스 2x가 되겠죠? 미안. 2x를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100x에서 2x 빼면 얼마예요? 98x는 얼마예요? 4,900만 원. 그러면 x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죠. 4,900만 원 얼마 나와요? 50만 원. 그러면 x값은 50만 원이구나. 이렇게 구한 겁니다. x값은 50만 원이구나. 이렇게 구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S값은 50만 원, 식당 부분은 50만 원이라고 저희가 구해 놓은 거고 50만 원. 그렇죠? 그러면 Y값도 이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50만 원 집어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집어 넣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Y는 90만 원 플러스 여기다 그냥 해보죠. Y는 90만 원 플러스 0.2x 곱하기 50만 원 하면 얼마 나와요? 네? 20%인데? 10만 원 나오죠? 10만 원. 그래서 20%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Y값은 얼마 나와요? 100만 원 나오겠네요. 그렇죠? Y값은 전력 부문은 배부를 받고 이제 제조한테 넘길 게 100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50만 원과 100만 원을 누구한테 넘기면 돼요? 얘네한테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절단 부분에 배부될 거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얘네들이 절단 이장소한테 얼마 배부해? 이걸 물어본 거예요. 됐나요? 그럼 보죠. 여기한테 배부될 거를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고요. 식당 부분 50만 원을 몇 프로 배부하면 돼요? 절단한테. 30%겠죠. 맞아요. 식당 부분 기준 30% 맞아요. 그러면 절단 부분이 얼마 배부해요? 식당의 절단은 여기서 15만 원. 맞아요. 50만 원 중에 30% 배부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거 전력 부분 100만 원에 몇 프로 배부하면 돼요? 60%. 그럼 얼마예요? 60만 원 맞아요. 총 배부될 거 얼마예요? 75만 원. 정답은 4번이겠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쉬워요, 이게.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버리실지 푸실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까 뭐라 했어요? 11개 정도 맞춰라. 여러분들이 풀 거 딱 체크했을 때 11개가 안 된다 그럼 이해를 해야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 왜 버려도 되냐고 하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풀라고 하면 오래 걸려요. 딱 봐도 금방 푸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어차피 세무일급이 시간이 그렇게 널널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풀어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버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누가 봐도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틀리라고 낸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9번. 다음 중 원가 계산 중 틀린 거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통조림을 만드는 업종은 무슨 원가 계산한다 그랬어요? 종합. 1번 땡이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그냥. 그렇죠?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거 딱 봐도 통조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종합 원가 계산이고 개별 원가 계산은 뭐예요? 딱 봐도 개별적으로 제품을 하나하나씩 얼마 썼는지 계산하겠다. 통조림을 하나하나씩 계산하기 쉬우나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대표적으로 비행기를 만드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세요. 비행기나 배.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바로 1번 나오겠죠.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10번. 10번.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원래 재경관리사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도 참 이건 여러분들 웬만하면 버리세요.
아시겠죠? 이거 웬만하면 버리는 걸로 우선 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나오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원가 계산이 아까 제가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했죠. 이거 계산하는 게 표준 원가 계산이에요. 세무일급에서 원래 안 나오는 문제예요. 안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가끔씩 그냥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표준 원가 계산을 하려면 영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AQ, AP. 딱 봐도 하기 싫어지죠? AQ, SP. 그 다음에 SQ, SP.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2년 동안 배웠어요. 저도. 그래서 참 이거를 그래도 나왔으니까 그냥 나왔으니까 요거만 딱 풀어드리고 다른 회차는 이거 그냥 버리세요. 아시겠죠?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봤을 때 AQ는 여러분들 써놓을게요. 실제 시간. AP는 P가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실제 임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임률. 그러니까 직원 한 명한테 얼마 주냐 이거 얘기해요. 그 다음에 AQ도 똑같이 제가 실제 시간이라고 했고 SP, S가 스탠다드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표준입니다. 표준 임률. 그래서 요거는 표준 시간, 요거는 또 표준 임률. 제가 영어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 쳐놓겠습니다. 제가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 실제 임률은 뭐고 표준 임률은 뭐냐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을 만들 때 몇 시간 정도 걸리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한 다음에 만들어요. 그냥 무작정 모터 떼고 만드는 게 아니라 됐나요? 그런 것들을 표준 임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뭔가 이 시간을 들여서 이 제품 하나를 만들 때 이 정도의 임률 정도가 들겠다 라고 한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랑 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얘랑 표준 임률이 이렇게 금액이 100원 나왔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500원 나왔대요. 됐나요? 그냥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일을 잘 한 걸까요? 잘 못한 걸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실제 직원들의 몇 시간을 돌려서 임률이 100원 나온 겁니다. 100원 나올 거라고 저희가 이미 정해놨어요. 이 작업을 하면 100원 정도 들 거다. 정해놓고 애들한테 작업을 시켰는데 얼마 나온 거예요? 500원 나온 거예요. 애들이 일을 잘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여러분들. 맞아요. 이 못한 거를 뭐라고 부르냐? 또 어렵게 보세요. 이거를 지금 요게 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이 작업 못한 거 맞죠? 이런 것들을 불리한 차이다 불러요. 딱 봐도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불리한 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불리한 차이. 지금은 임률, 실제 임률과 표준 임률 중에서 이게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률 차이라고 불러요. 임률 차이. 이렇게 컸을 때. 그럼 반대로, 요게 클 수도 있잖아요. 요게.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반대로 유리한 임률 차이다라고 합니다. 유리한 임률 차이. 딱 봐도 이 점 하나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외우기는 너무 낭비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보시면 직접 농업이 임률 차이가 얼마래요? 지금 문제에서 6,800원 유리라고 나왔죠. 이 말을 봤을 때 요거구나라고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요거 임률 차이가 지금 6,8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보다는 누가 큰 거예요? 오른쪽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능률 차이죠. 그렇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임률 차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능률 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써놓기만 할게요. 여기다가 요 두 개를 능률 차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를 봤을 때 뭐가 달라요? 시간, 표준 시간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딱 봐도 능률이 좋냐 안 좋냐예요. 되나요? 능률이 좋냐 안 좋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봤을 때 문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능률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돼요? 얘 금액을 알아야 얼마 차이 나는지 구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이제 개인만 하면 돼요. 개인만. 개인만 했을 때 실제 시간 몇 시간이에요? 실제 시간. 4,200시간이죠. 그렇죠? 뭐 대입해서 그냥 4,200시간. 이렇게 대입하고 그 다음에 표준 입률. 표준 입률 얼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이 표준 입률 SP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부터 구해봐야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서서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럼 요거부터 구해보죠. 실제 시간 몇 시간이라고요? 4,200시간. 맞아요. 곱하기 실제 입률은 얼마래요? 실제 입률. 여기 나왔죠? 157,000원. 그럼 보세요. 이 실제 시간 대 실제 입률을 합친 곱한 금액이 이 실제 농업인 겁니다. 실제 우리 회사가 총 농업비로 157,000원 썼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4,200시간 늘려가지고 뭐 총 157,000원 썼으니까 이제 실제 입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157,000원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나눠버릴까요 한번? 157,000원 나누기 4,200시간. 금액이 좀 이상해지네. 그러면 이렇게 보죠. 우선 실제 노동시간이 4,200시간이고 직접 노동 임률 차이가 6,800원이라고 해서 요 금액이 6,800원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에다가 보죠. 여기에다가 4,200시간 200시간 이렇게 구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임률 여기에다가 부등호로 표시하면 AQ 요거도 몇 시간이에요? 4,200시간 맞아요? 요거 똑같죠? 그 다음에 표준 임률 요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럼 보세요. 잘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둘 다 이 계산식을 비교해 봤을 때 둘 다 뭐예요? 실제 시간이 4,200시간은 똑같죠. 근데 뭔가 이 임률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6,800원의 차이가 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면 이 표준 임률을 구하려면 조금 더 귀찮아지는 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겠죠. 4,200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 지금 이걸 쓴 겁니다. 됐어요? 됐죠? 이걸 썼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이 1번보다 이 2번 금액이 이 금액이 6,800원이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이렇게 부등호가 요거였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4,200원 곱하기 표준임률 마이너스 이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57,000원이죠. 실제 총 쓴 돈이. 맞아요. 마이너스 157,000원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6,800원 뜻이게 돼요. 맞아요. 지금 요 금액을 여기다가 쓴 것 뿐이고 이 금액이 157,000원을 빼면 6,800원 이 금액이잖아요. 요걸 이제 계산해 보는 겁니다. 4,200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은 또 마이너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더해야겠죠, 여러분. 그죠? 요거 더해보죠. 157,000원 플러스 6,800원 하면 이 금액은 163,800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163,800원 나누기 400시간. 4,200시간. 200시간 하면 39가 나오네요. 이게 그럼 표준 임률이 1시간당 임률이 39원 드는구나 라고 저희가 구한 겁니다. 복잡하죠? 지금 여기가 실제 시간 4,200시간이었고 저희가 표준 임률을 얼마라고요? 시간당 39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이제 이 두 개의 계산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두 개를 곱해버릴게요. 이 금액을 구해보면 4,200시간 곱하기 시간당 39원 하면 여기가 163,800원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표준 시간 몇 시간이래요?
4,000시간. 그죠? 그럼 여기가 4,000시간 곱하기 표준님이 얼마라고 했어? 시간당 39원. 그죠? 그러면 4,000시간 곱하기 39원 하면은 여기 금액이 15만 6천원 나오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임료는 똑같이 정해놨죠. 시간당 39원 들 거다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실제 저희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4,000시간. 4,000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정해놨는데 실제로 이 작업을 하니까 직원들이 몇 시간 걸렸어요? 4,200시간 걸린 겁니다. 맞아요. 그럼 능률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뭔가 안 좋았겠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이쪽이 큰 거 맞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능률이 안 좋다라고 해서 불리한 차이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불리한 차이가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 불리한 차이. 아까 이거를 능률 차이. 이쪽이 임률 차이. 여기가 능률 차이입니다. 됐어요? 그럼 봤을 때 분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4번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빼버리면 얼마 나와요? 7,800원 나오나요? 그럼 정답은 4번이겠죠. 딱 봐도 이렇게 풀고 싶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어려운 시험을 볼 거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좀 효율적이겠지만 생물급에서는 어차피 키케마트 나오면 2점짜리 하나니까 이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보단 차라리 실기를 몇 문제 더 푸는 게 낫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 접대비를 물어봤습니다. 접대비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접대비란 접대 교재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가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딱 봐도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랑 접대비 문제 풀 때 회사가 개손상각비라고 만약에 처리한 거면 실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접대래요. 그거 대손상각비 접대비 조정명세서에서 불러와야 돼요? 안 불러와야 돼요?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제 임의 대손사유라고 있습니다. 그냥 안 줘도 돼. 이러면 대손태가 맞는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접대와 같이 유사한 목적이면 모두 다 접대비가 맞아요. 근데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이가 이거 하나만 틀린 거예요. 없이가. 접대비가 여러분들 900번대인가요? 500번대 아니면 800번대잖아요. 그거 자체가 접대비는 회사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딱 봐도 맞는 것 같지만 이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관련이 있다. 영업비용이다. 이 말 하나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잠깐 보면 경조금이 아닌 일반적인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때는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죠? 제가 뭐라 했어요? 접대비는 개인카드 쓰지 말라. 법인카드 쓰면 인정됐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근데 지금 2021년도부터 개정된 게 접대비 지출 금액이 10,000원이 아니라 30,000원으로 바뀌었다고. 이것만 바뀐 거지. 이건 2020년도 문제니까. 됐어요? 이 뭐 30,000원 이런 것들을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문제에서 똑같이 나오면 30,000원이라고 나올 건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증빙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송금은 인정 못 되겠죠. 3번. 주주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할 접대비를 회사가 지출하면 접대비로 봐야 안 봐요? 안 보지. 이게 개인 사용 경비였잖아요. 맞아요. 우리 학원에 대한 접대를 하면은 접대비가 맞는데 제 개인적인 사장님한테 접대할 때 회사 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4번.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는 게 접대비인가요? 아니죠. 불특정 다수한테 기증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광고 선점비나 기부금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광고 선점 목적이니까 광고 선점비가 맞겠죠?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죠. 되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울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1번 자체가 이거 하나만 다른 거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 지문입니다. 12번.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일용 근로자. 1번. 건설업을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조금 생소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며칠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루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일용직을 나가보시면 아는데, 나가보지 마세요.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옛날에 공부할 때 많이 나가봤거든요. 이렇게 막 카페 같은 데 일하면 일당이 얼마 안 되니까 일용직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막 온 적이 있는데, 일용직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진짜 어디 갈지도 모르는 공장에 끌려가요. 어떤 아저씨 차 얻어 타고 갑니다. 그 아저씨한테 택시비도 줘야 돼요. 그럼 제가 끌려가죠. 근데 저는 진짜 일용직 할 때도 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분들보다 제가 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일용직 인력사무소를 들렸다가 가잖아요. 인력사무소가 수수료 챙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인력사무소 가면 수수료 챙기니까 너 그냥 일로 바로 출근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내가 뭐 일 열심히 하니까 굳이 수수료 빼지 말고 나를 그냥 고정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안 갔어요, 그때는. 뭔가 그때는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안 갔습니다. 뭔가 아직 뭔가 걸릴까봐. 근데 제가 만약에 갔어요. 일반적으로 저는 그 TV 같은 데 보면 막 벽돌 씌는 분들 있죠. 이런 건설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근데 저는 벽돌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공장 들어가서 그냥 단순 업무 같은 거 했어요. 공장 들어가서 제가 거기서 만약에 고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세 달 동안 고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세 달 동안은 일용 근로자로 봐요. 근데 국가가 야, 너 같은 곳에서 세 달 넘게 있냐? 이러면 걔는 그냥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일반 공장이고요. 건설업은 그 기간이 1년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건설업은 1년 동안 일용직으로 해당이 돼요. 근데 1년이 넘을 때부터는 일용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나요? 야, 일용직 1년 동안 하면 딱 봐도 그냥 월급제로 바꾸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일반 근로자처럼 월급제로 줘라.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1번 질문은 맞는 얘기겠죠? 1년을 넘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어요? 2번,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1일 10만 원으로 한다. 얘가 틀렸죠? 일용근로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라는 걸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맨날 문제 풀었던 뭐 신용카드 이런 거 연말정산에 막 쳐봤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돼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조사야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빼는 게 많으니까 과세표도 적어지고 세율도 적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일용직 하루하루 갔는데 신용카드 내역서 가져갈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일용직은 하루에 15만 원이 고정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일용직은 1일 10만 원이 공제되는 게 아니라 얼마라고요? 15만 원. 이거 기억해야죠. 15만 원 공제.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일용직 15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15만 원. 됐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가자. 13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 중 틀린 걸 물어봤어요. 보세요. 이거 간단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보세요. 제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건물을 갖고 있고요. 건물의 장부 금액은 500원이에요. 됐어요? 500원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팔라고 하는데 시가가 1,000원이에요. 됐죠? 근데 여러분들 시가가 1,000원이면 이거 얼마에 팔아야 돼요? 1,000원에 그냥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아는 사람에게 판매할 때랑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할 때랑 뭔가 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한테 얼마에 팔아요? 1,000원.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1,000원. 맞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1,000원에 파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뭔가 이런 규정이 뭔가 다르다는 이유는 1,000원보다 조금 싸게 팔 때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사람한테 싸게 팔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싸게 팔아요? 아는 사람,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을 특수관계자라고 한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자한테 싸게 팔면 국가가 뭐라 해요. 그럼 보세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600원에 팔았다라고 칠게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600원에 판매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봤을 때 원래는 장부가액이 500원짜리죠? 시가는 얼마예요? 1,000원이죠. 원래는 이 회사가 500원짜리를 1,000원에 파는 꼴이니까 원래 처분 이익이 얼마 나야지 맞는 거예요? 그냥 500원 나야지 맞는 거예요. 그냥 원래 팔았으면. 맞아요. 원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500원 나는 게 정상 거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회사는요? 얼마에 팔았다고요? 6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얼마에 잡을까요? 100원만 잡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비정상 거래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 원래 수익을 500원 잡아야 되는데 수익을 100원밖에 안 잡았죠. 그냥 지금 봤을 때 특수관계자 아는 사람한테 싸게 팔아가지고 수익을 얼마를 과소계상한 거예요? 400원을 과소계상한 거 맞아요? 400원의 수익을 과소계상하면 우리 회사가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수익을 적게 잡으면 당연히 세금도 이렇게 적어지는 거 맞아요? 뭐 이렇게 파는 걸 국가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부인하겠다라는 걸 부당의 계산 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뭔가 세금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조세 회피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금을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저는 저 절대 그냥 세금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아는 사람한테 싸게 판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제가 국가한테 아니 그냥 저 세금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친한 사람이 좀 힘들어가지고 싸게 팔았다. 이러면 국가가 봐줄까 안 봐줄까요? 안 봐줍니다. 뭔 상관이에요. 안쓰러워서 그냥 싸게 팔았다라고 하면 모든 사업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래서 조세 회피를 하던 말던 이런 계산은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됐나요? 의도가 있던 없던. 됐나요? 그러면 3번은 맞는 증거겠죠. 맞아요. 조세 회피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싸게 팔지 말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봤을 때 이제 또 보죠. 여러분들 보세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싸게 팔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뭘 싸게 팝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요거 했을 때 뭐 얘기했었을까요? 그때. 이제 간주기부금 얘기했습니다. 간주기부금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하겠어요. 인정되는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30%. 됐나요? 이거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싸게, 시가보다 싸게 팔았죠, 여러분들. 그죠? 마이너스 30% 구간이겠죠, 여러분들? 시가 1,000원에 마이너스 30%를 계산하면 여러분들 얼마예요? 700원 맞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싸게 준 거는 그냥 인정을 해준다고요. 되나요? 근데 얼마를 더 세게 했어요? 100원을 더 싸게 했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뭘로 본 거예요? 기부금이라고 본 거예요. 됐어요? 700원까지 싸게 파는 거 오케이 알았어? 700원 장부에 잡아놔. 근데 100원을 더 싸게 팔았네? 모르는 사람한테 판 거니까 그래 100원 기부한 거로 봐줄게. 이게 간주기부금이었습니다. 그럼 봤을 때 얘랑 규정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얘는 조세피 목적으로 보지 않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랑 파는 금액이 다른가요? 똑같죠? 둘 중에 뭐만 다른 거예요?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뭐 어느 사람한테 파는 걸 국가는 부인한다고요? 아는 사람. 맞아요. 그러면 1번도 맞는 지문이겠죠. 맞아요.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됐어요? 2번도 맞는 지문이고 2번.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맞죠, 여러분들? 세금을 더 내는 거면 국가 안 건드려요. 조세피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2번도 맞는지 모르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열거가 무슨 말이에요? 법인세법은 열거 과세가 안 합니다. 열거 주의 과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무슨 세법이에요? 소득세법이에요. 법인세법은 아예 관련 없습니다. 됐어요? 아예 관련 없는 지문입니다. 이게 13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랑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그죠? 요 두 개. 네, 14번 문제 1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랑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 제도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회사들은 사업장의 위치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여러 개 있으면. 그래서 원래 부가세 신고 납부는 원래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고 납부를 각각 하는 게 원칙인데 주 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본점에서 이름처럼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겁니다. 납부만. 문제 납부만 총괄하고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본점에서 신고도 총괄합니다. 신고 납부 둘 다. 이 제도예요. 그래서 원래 부가세 신고 납부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신고는 각각 하되 납부만 본점에서 총괄.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본점에서 신고 납부를 모두 다 총괄. 이런 겁니다. 그럼 봐보죠. 여러분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신청을 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을 하려면 사업장이 한 개만 있어야 돼요? 두 개 이상 있어야 돼요? 나 두 개 이상, 한 개만 있어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러면 개념, 이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 두 개 맞는 얘기고 2번 효과, 납부만 총괄, 모든 의무 총괄. 맞는 얘기죠? 2번도 3번 주사업장, 본점 또는 지점 중 선택, 사업자 단위에서는 본점에서만 가능. 4번 볼게요. 4번. 4번이 무슨 정답인데 4번 보면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괄 납부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여러분들이 혼돈이 올 수 있는 게 원래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죠. 이거를 일반적으로 회계월급 때 많이 배워서 이거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 보시면 주된 사업장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거지 총괄납부 신청이 아닙니다. 됐어요? 그래서 20이라는 단어를 많이 봤겠지만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신청하는 기간은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약간 비슷한데 좀 다르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신규 사업자 말고 계속 사업자는 언제든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말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마지막 15번. 최저한세 물어봤네요. 최저한세 여러분들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최저한세율은 7%이다. 맞죠? 제가 최저한세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과세표준 곱하기 7%로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7%. 이거 맞는 얘기일 겁니다. 7%. 이거 모르시면 최저한세 한번 켜보면 되겠죠? 그렇죠? 2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다. 요거도 맞죠? 제가 여러분들 최저한세 고려하지 않는 거 딱 3개 얘기했잖아요. 연구인력 개발비, 그 다음에 재손실, 외국납부. 맞아요. 얘도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최저한세는 거주자의 사업 관련 소득세에도 적용한다. 요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맞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4번 보세요.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 감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랑 최저한세 풀어보셨을 때
이거 풀었을 때 여기다가 금액을 쓰면 여기에 뭔가 뜨고 여기에 금액을 저희가 다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종 위한세 적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금액들은 제가 뭐라 했어요? 조세, 감면, 배제라고 했습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라고요. 그렇죠? 못 받는 건데 갑자기 세액감면 5년 동안 2월에서 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세액감면은 감면 2월 공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죠. 2월 공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88회 세무 1급 2로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